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찾아온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자,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우석진 교수님 개인적으로 주목한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국정감사가 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 보진 못했고, 그래도 지금 전선이 첨예한 국토위, 국토위를 좀 자세히 봤는데, 네. 예타 전문가로서. 예, 1타 강사 원희룡 장관의 태세 전환이 눈에 띈다. 태세 전환. 예,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중이다. 오,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집중되는데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말을 댈 수 있으면은 지금 아끼고 있는 중이다. 왜 태세 전환으로든가 갔을까요? 왜? 이제 뭐 선서도 하고 위증하면은 또 벌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전 뭐 원희룡 장관 같으면은 내가 1타 강사다, 내가 다 한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 내가 뭘 아냐.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그러게 왜 그랬을까?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 어제도 또 정부는 상자하고 확실하다고 계속 주장하던데 지금이 10월 11일이거든요. 도대체 이 하는 언제 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저하고라고 하는 게 이제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단데 사실은 상저하고 맞죠? 높긴 물가는 높더라고요.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는 괴롭다. 고자가 괴로울 고자. 괴로울 고자. 그거는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움의 정도가 조금 작아지는 것 같기는 하다. 그 정도 낌새는 있는 거죠. 낌새. 전혀 느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낌새, 조짐. 그래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경제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예, 지금.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알면서 저렇게 뭉치는 겁니까?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모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그거를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뭐 공무원적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좋게 봐준다고 하면은 경제가 자기 실현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나쁘다 그러면 진짜 나빠지고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까지 인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느냐. 그렇게 아마 조금 편에 좀 들어보면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토부 얘기를 잠깐 넘어가서 아까 저희가 이제 JB타임스에서 잠깐 이제 문답 틀어드렸는데 그때 이소영 의원이 이제 제기했던 문제가 BC 문제였거든요. 이제 국토부가 지난주에 BC 결과 내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거기에 이제 어저께 이제 국감에도 그 용역업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경동이다, 동해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관계자 나와가지고 설명을 쭉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뭐 이소영 의원은 조금 괜찮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뭐 여쭤보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네. 공부는 한 것 같은데 뭐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아무튼 하여간 이제 그 원래 그 KDI 2021년도에 나오던 예타안에 따르면은 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BC는 0.8이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숫자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국토부가 갑자기 그 대안과 예타안에 대해서 새로 BC를 계산해 봤더니 예타안은 0.73이고 우리 종점 변경안은 0.83이다. 그래서 0.1 정도 높다. 높고 어저께 그 경동 측에서 나와가지고 0.1이면은 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일단 KDI의 예타안에서 했던 0.82가 0.73으로 줄었다. 왜 줄었대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 이게 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그 전에 정확히 0.8이었던 거 맞아요?
0.8이었던 거 맞죠? 근데 왜 0.73으로? 그러니까 0.73을 준 거를 보는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그 한 가지 변화 요인이 생긴 거는 이제 KDA가 이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사용했던 이제 교통 DB가 좀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 DB를 조금 요번에 할 때 좀 업데이트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 변화 요인이 있는 거고. 예. 차가 더 늘었겠죠, 그죠? 차가 늘었겠고 교통 흐름도 조금 바뀌었을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종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할 때는 시점을 좀 바꾼다. 시점을 원래 이제 뭐 서울에다가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게 수용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간부터 출발하겠다. 그래서 시점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BC가 0.82에서 0.73으로 줄었다는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그 시점 부분에 돈이 한 6천억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니까 그걸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거는 분자에다가 편익을 놔두고 비용 편익 분석이죠. 예, 비용 편익인데 비용은 분모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분자에 이제 편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큼 되는지를 따지는 건데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BC가 올라가는 커지는 요소예요. 그렇죠. 커지는 요소예요. 그렇지. 그리고 DB를 업데이트했다는 거는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편익도 올라가는 거네요. 그 편익도 올라가서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비용도 좀 줄고 교통량도 늘어났으니까 우리 2021년도에 했던 KDA 예타보다는 편익이 올라가야 굉장히 상식적이죠. 근데 이게 0.73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상당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거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그 국토부랑 요 용역사가 내놓은 거를 보면은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타안대로 했을 때 교통량이 지금 줄어들게 지금 계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 모형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 의심할 생각은 없는데 네. 예,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혹시 그림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그림이 약간 좀 복잡한데 네. 저 뭐예요, 저게? 저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예타안과 대안에 대해서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네. 이 교통 수요량을 예측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표를 갖고 왔는데 왼쪽 표하고 오른쪽 표가 있는데 왼쪽 거는 지난 여름에 국토부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표는 며칠 전에 새로 그 BC를 공개를 하면서 공개한 표거든요. 네. 서로 이게 같은 노선인데 이제 교통량이 이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복잡한데 우리가 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러니까 요 그 왼쪽 표 중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두 번째 행에 그 열에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 구간별로 교통량을 요거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예탄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 42,000대가 이걸 탄다. 그래서 쭉 가면은 가밀 JCT를 지나고 나면은 차가 이제 한 10,000대 정도 더 타가지고 51,000이 됐다가 조금 차가 내려서 48,000이 됐다가 북광주 JCT까지는 37,000대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서 내려요 차들이. 예. 거기가 중부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중부고속도로에 쭉 가고 빠져나간다 이거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의 빠져나가고 북광주 JCT하고 이제 양평 JCT 끝까지 가는 거는 18,000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선은 이제 사실 어떤 노선이냐면은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제 이거를 차를 실어 나르는 노선인데 요거 BC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서울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중부고속도로에 사람들이 거의 타게 되면은 그 양으로 요게 BC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노선이 이 서울부터 양평까지 길이를 따져 보면은 이게 대충
앞단 한 3분의 2 정도 그 길이에서 다 수요가 집중돼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요 노선의 수요 구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본 타당성 평가라고 돼 있는데 예타항과 종점 변경안인데 요 왼쪽 이 표는 지난 여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타항과 종점 변경안을 비교하면은 이것도 DB가 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예타는 46,000대가 탔다가 54,000대로 늘었다가 쭉 가서 북광주 JCT까지 가면은 24,000대로 내려와서 15,000대로 간다. 요거예요. 근데 종점 변경안을 보시면은 더 많이 타요. 52,000. 그렇네요. 근데 이게 조금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게 왜 종점을 바꾸는데 시점 부분에서 왜 이렇게 차가 많이 타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00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54,000대에서 61,000대니까. 46,000대하고 52,000대를 비교를 딱 하면은 예, 이게 시점에서 벌써 6,000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그 북광주 JCT하고 남종 거기 보면은 24,000대로 줄어요. 네. 그게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거의 같은 숫자거든요. 네. 이건 똑같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냐면 종점 변경안을 해도 처음에 많이 탔다가 중부 내륙에서 차가 많이 내려가지고 네. 결국에는 양평까지 가는 거는 거의 비슷해진다 이거고. 그렇죠. 요 아래 이제 24,000대, 24,121대가 되는 거는 요게 이제 그 강화 IC가 여기 하나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제 오른쪽 표가 이번에 발표된 건데 저게 이제 제가 이제 4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45,000대하고 47,000대, 그러니까 그 예타 반영도선 45,000대고 대한도선 47,000대잖아요.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네요. 4번. 근데 여기 앞에 왼쪽에 1번을 보시면은 6,000대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왜 종점 바꿨는데 시점 부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느냐. 그래서 1번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낼 때 요거를 줄여 갖고 왔다. 요거를 줄여 갖고 왔다. 그래요? 줄여 갖고 왔다. 그리고 여기 5번을 보시면은 원래 이 노선은 북광주 그 JCT 지나면서 그 중부고속도로 다 내리는 수요거든요. 이것도 뭔가 확 줄었는데요? 지금 5번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왼쪽 오른쪽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 해당되는 게 왼쪽 표 2번이거든요. 2번은 지금 비슷하잖아요. 24,000인데 어떻게 여기서 13,000으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지금 오른쪽 표에 있는 예타 반응 노선의 수요량이 갑자기 줄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숫자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건 아니니까 의심하는 거는 이건 DB 때문에 바뀌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모형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파라미터를 좀 조정하게 돼 있어요. 모형의 이제 여러 요인들을 그거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근데 거다.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2번하고 5번을 비교해 보시면은 10,000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같은 노선에 대해서 같은 수요를 반영한 거로 보기는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끝내 가면은 갑자기 이제 6,000대가 맨 그 아래 거리 가지고 평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6,000대가 지금 차이 나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왼쪽 표하고 오른쪽 그 표에서 거리 가중 평균에 예탄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 왼쪽 표에서는 31,000대였거든요. 이것도 여름에 지금 국토부 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오면서 이게 27,000대로 줄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점 변경은 38,000인데 33,000으로 이제 주긴 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이상한 정도로 이게 줄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오른쪽 표하면 결국은 대안을 바꿔버리면 6,000대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6,000대가 늘어난다는 평균으로. 일일 평균. 그 이소영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게 이제 종점 거리가 이제 한 4, 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그렇죠. 내려오는 건데 어떻게 일평균이 6,000대가 늘어나느냐. 이제 요거예요. 그럼 이 용역사의 설명은 뭐냐면은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원래 중부고속도에 내려갈 수요가
양평까지 가서 중부 내륙 타고 내려가는 수요로 바뀐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모형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형의 아마 설정을 제가 이제 예측하기에 그렇게 잘 가도록 바꿔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바꿔놓다 보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예탄도 수요가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은 이게 원래 6번 국도에 이제 그 정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제일 큰 거였거든요. 근데 6번 국도에서 이쪽 서울 양평고속도로로 바꿔 타는 수요가 아마 줄었을 거다. 그래서 이 민주당 국토위원들도 물어볼 때 6번 국도의 수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물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씨가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한 걸까요? 혹시 원희룡 장관은? 저는 보고는 다 받았다고 뭐 판단이 되는데 예. 요거를 어떤 설득력 있게 4분 종점이 내려갔는데 6,000대가 절로 그러니까. 마치 제가 비교할 때는 오랑캐 100만 대군이 몰려오듯이 갑자기 서울에서 갑자기 신출귀몰 차량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남에서 충주까지 가는데 바로 가면 제가 찍어보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근데 양평까지 갔다가 중부 내륙 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도 뭐 전문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로서 그렇게 막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모형은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맞춰놓으면 다른 부분에서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숫자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방송과 듣고 나서 또 어떻게 좀 공부를 해서 질의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노벨 경제학상 타는 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번에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발표가 됐는데 이제 클로디아 골딘이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경제학과 여교수예요. 여교수고 이분이 약간 뭐 성과로 이제 따져지는 거는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이제 노동시장에서 뭐 성과가 아주 분명하지 않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좀 말이 좀 복잡한데 뭔가 좀 피해가려는 발언이런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보통 한 80%가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는 여성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임금도 이제 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통 선진국 가도 10에서 한 20% 격차는 있고 우리나라는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한 30-40%까지는 안 단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이 노동시장의 성과 그리고 여성들이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거를 역사적 고초를 통해서 이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고 좀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은 우리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이런 약진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경제학자에 줬는데 우리 정부는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어그로 끌고 돈을 벌었던 사람을 여가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는 점에서 하여간 참 약간 씁쓸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 언제 타세요? 제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시선 집중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왜 또 시선 집중 때문에 안 되긴? 네, 난 너무 늦었어. 아니, 한 5년 뒤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근데 우리 촌철님 뒤에 상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댓글 얼마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풀기였고, 지금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 선이라고요? 지금
뭐 경제계에서는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되게 높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16년, 그러니까 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가장 최고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 지금 이런 거고.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요게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이것이 갖고 올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건 또 뭐예요? 너무 어려운데 약간 단기 이제 그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익률의 높낮이를 우리가 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단기하고 장기 국채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단기 국채를 조금 선호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험 10년짜리 들라고 그러면은 약간 마음이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기 1년, 2년짜리는 우리가 드는데 그렇죠. 맞아요. 10년짜리 들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조금 그렇게 되는데 또 그 사이 무슨 일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그 설명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이제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현금이에요. 사람들이 현금 선호하니까 다 조건이 똑같아도 만기 짧은 거 선호한다. 그렇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선호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리랑 반대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낮고 단기가 장기가 금리가 좀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그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장기로 가면은 불확실성이 막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좀 더 줘야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더 쳐줘야지 사람들이. 그렇지. 그걸 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은 연준이 그 금리를 조정하느라고 단기 국채를 사고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기 국채를 갖다 막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단기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장기가 좀 낮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요 장기 국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요 현상인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장기 국채에 대한 수급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급이 어떻게?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지금 적은 거다. 국채를 안 산다. 장기 국채를 안 산다. 예전에 사줬던 사람들이 지금 덜 사기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장기 국채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확정 정책이 발표가 됐지만은 아마도 빚을 좀 더 져야 될 것 같다. 쓸 때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서 국채를 좀 더 발행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장기 국채를 팔게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연준이나 아니면은 은행들이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많이 사줬어요.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미국 국채를 사줬죠. 근데 연준은 지금 고금리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를 지금 비중을 좀 줄이는 중이기 때문에 사주기 좀 어렵고. 연준은 좀 수요가 줄었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좀 사실 사줬는데 은행들이 지난 얼마 전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 도산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은행이 장기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잖아요. 그 장부상에는 아닌데 실현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요 앱으로 맞아요. 은행 앱으로 다 인출을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도산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갖고 나니까 은행들이 장기 국채를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고. 중국은 미국이랑 안 좋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안 좋기 때문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도 지금 막 조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갖고 있던 국채도 갖다 막 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공급은 좀 될 것 같고 수요는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갑자기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 급진전되면서 갑자기 지금 장기국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은 금리를 지금 올린 적이 없어요. 동결을 시키고 있는데 시장에서 막 금리가 지금 막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한미 금리 격차가 뭐 기준금리를 봤을 때 2%포인트 차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그 상황에서 자본 유출은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논리인데 지금 연준이 관여할 수가 없는 금리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한국과 금리 차는 그럼 더 벌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는 유지가 돼도 실질적으로는 금리 차이가 지금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늘 소규모 개방 경제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요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튀는 불똥이 이제 바로 그 자본 유출.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환율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환율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환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또 이제 정경유착이니까 이런 요인 말고 또 하나의 요인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의장이 해임이 됐어요. 맞아요. 해임이 됐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메카시 의장이 이제 해임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해임이 된 거는 지난 그 상반기에 요 메카시 의장이 이제 하원에 도전을 하면서 계속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15번 투표 끝에 겨우 됐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약속을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줬는데 한 명이 제안을 해도 하원 의장을 해임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나라 이제 국회는 사실은 국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있는데 그게 이제 요건이 완화가 된 거예요. 예. 발의 요건이. 발의 요건이 그렇죠. 이제 한 명이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그렇지. 된 건데 그때 그 약속을 받았던 맥 게이츠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화당 강경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모션 투 베케이트 요 해임 그 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그 메카시 의장이 뭐 내봐 한번 할 때만 해봐 이제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진전이 되면서 해임이 돼버린 거예요. 잘렸잖아 결국. 근데 이 사람이 왜 해임안을 냈냐면은 그 미국은 이제 그 연방 정부의 회계 연도가 10월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9월 말에 이제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준 예산이죠. 그렇죠. 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임시 급한 대로. 예, 급한 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45일짜리를 통과를 시켜줬어요. 통과를 시켜주고 나니까 이제 그 공화당 강경파에서 열받아가지고 해임해 버릴 거야 했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여기 동조를 해버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 그 제일 이해한다는 게 이거 메카시는 도와준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왜 또 찬성표를 던져?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참, 네. 여하튼 이 그 메카시 의장이 이제 요거는 모션 투 테이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늦춘다, 뭐 우리가 킬 시킨다 이런 표현인데 요거를 냈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안 되고 바로 그냥 해임안이 통과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미국 예산안이 45일 뒤에는 다시 셧다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국채하고 연동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늘어나게 된 거죠. 불확실성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렇지. 지금 하원의 지도부가 지금 붕괴된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럼 금리가 더 뛸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우리로 치면은 사실은 미국 정부가 돈을 좀 써줘야지 우리 수출이 조금 숨통이 트는 건데 지금 우리 중국이랑 뭐 지금 멱살 잡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는 중국에서 수출 경로를 빼오면은 미국에 팔면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미국 대중 정책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는 이중고에 빠지네요. 일단 금리 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삼중고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원유 수입가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가 당연히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식료품 가격에 해당되는 우유 거기에다가 이제 밀 네. 이것도 지금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다 환율 여파로 바뀌었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밀크플레이션. 그렇지.
이런 용어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뭐 이런 대외적인 여건들이 지금 다 안 좋은데 삼중고네 삼중고. 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삼각 파도가 지금 밀려오는데 우리 경제팀 가지고 이 파도 넘을 수 있는 거냐. 일단 그 점을 짚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될 거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지금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예.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야, 그럼 이제 우리 그 정부나 한국은행도 여기는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경제팀으로는 요거 넘기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 경제팀의 실력은 이미 작년부터 봤잖아요. 뭐 지금도 상자하고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못 차렸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 지금 수장이 이제 추경호 장관인데 지금 총선 출마한대요. 뭐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정신 없다고 하고 최근에 보니까 거기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치맥 파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우리 장관이 화이팅. 기재부 장관을 뭐 기재부가 좋아하는 거는 뭐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의 대약진 시대거든요. 없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힘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현 경제팀의 그 실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팀의 수장이 만약에 총선 출마 때문에 자리를 비워주면 그냥 이참에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교체를 빨리 해야죠. 사실은 지금 국감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장관 인선을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호 장관이 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이 지금 들어올 사람이 뭐 점쳐볼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뭐 그 관가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추경호 다음에 경제수석하고 있는 이상목 수석, 최상목, 좀 최상목 수석, 최상목 수석이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상목 수석이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은 지난 국정농단에 또 그 연루됐던 또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기소는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 MB맨 되게 좋아하잖아요. 혹시 강만수 전 장관 기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유인천도 돌아왔는데 역시 사면됐잖아요. 그리고 강만수 전 사면도 됐고 역시 경제도 서울법대야. 거기 이제 설마. 기재부 내에 서울법대 라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최상목 수석도 서울법대 출신의 경제관료거든요. 네.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예컨대 지금 축구 경기하는데 전반 한 20-30분 뛰었는데 지금 완전 표현이 좀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하기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 들어올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최상목 수석이 유력하면 뭐 거기서 거기다 이런 평가십니까? 그 관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력으로 봤을 땐 전 최상목 수석이 좀 낫다고도 봐요. 오히려? 네, 낫다고는 보는데 지금 뭐 용산에서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낫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 네. 한국은행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 작년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작년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올해는 굉장히 이상하다. 왜요? 올해는 올해 너무 공무원들과 너무 친하다.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의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너무 대정당국의 눈치를 보면은 실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MB 때도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정책을 폈는데 금리 정책을 정상화할 시기가 있었는데 재정당국이랑 이제 너무 손발을 맞추다 보니까 실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리스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남유럽 재정 이제 어떤 그 사태가 퍼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상반기 중에 이제 금리를 올릴 찬스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고려한 거죠. 무슨 뭐 집값이나 뭐 전세 사태나 내수나 선거나 이런 거 고려하면서 금리 안 올리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전 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 한국은행은 사실 금통위원회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거기서 금리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열석 발언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거 열석 권위라고 이제 열석. 예. 배석은 아니고 열석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경제 관료들이 와서 발언도 하는 거예요? 발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속기록에는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개가 안 되는데. 야,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라고 많이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 그 열석권이 이제 행사가 되면은 한국은행의 독립이 굉장히 낮은 걸로 판단을 해요. 예컨대 이제 그 MB 때 김중수 총재 시절에 열석권들이 많이 행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은행의 독립성인지 뭐 세계 뭐 평가하는 기관으로부터 C등급 받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경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금통위원들 얘기하는 거를 지켜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에 이제 훼손이 되는 건데. 금통위원들이 좀 강단이 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금통위원들 보통 좀 조용하죠. 얌전해요? MBTI로 따져보면 I죠. 보통. 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투박한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어디를 타겟해가지고 스마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전체에 그렇죠.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가 진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금통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는 인터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예컨대 그냥 그 무건 수행하듯이 일주일 동안 접촉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제 관료가 와서 회의에 열석해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 한국은행 독립성에 이제 위협을 받는데 금통위원 중에 한 명이 올해 임명된 중에 한 분이 예산실장 출신이 앉아 있어요. 기재부. 그래요? 예, 이분이 이제 뭐 금융위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뭐 우리 뭐 촌철님들 이 예산실장의 그립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 초월합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금통위원 중에 한 명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고 또 기재부 사람들이 열석권 행사하고 그럼 이중으로 지금 기재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열석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다 알아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야. 눈치를 주고 있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금통위원들이 보통은 MBTI를 따지면 나이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인데. 예, 이라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저도 되게 조용하거든요. 신사고. 근데 공무원들이 갑이잖아요, 보통. 그 공무원들의 또 갑입니다. 예산실장은. 그렇죠. 그 예산을 꽉 쥐고 있는 갑 중에 갑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싫은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그렇죠. 그립감이라는 건 상상 이상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은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 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와. 아니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한은 총재가 사실은 기재부 장관하고 여러 가지 금융수장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업무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은 지금 이제 물가라고 하는 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 물가가 지금 9월 달에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뛸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책 가지고 과연 인플레이션 국면을 우리가 지금 끝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이 가고 내년에 총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미국의 움직임을 봐서도 그렇고 국내 물가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금리를 다시 올리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 꽉 잡혀서 이게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케빈 코스터로 나오는 늑대와 춤을 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대정당국과 춤을 추고 있다. 독립성이 지금 뭔가 훼손되고 있다는. 저는 훼손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오, 예,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렇게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경제팀들은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팀들은 교체를 하고 금통위원들이 다 그리고 한거는 하는 게 금통위원들이 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교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대로면 상자하고는 둘째치고 내년에도 고라는 얘기잖아요. 괴로울 꽃자. 괴로울 꽃자. 예.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살라고? 제가 그 작년 3월달에 한번 방송 돌려보시면은 제가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를 제가 제일 처음 듣습니다. 제가. 너무 그 몰인정한 얘기 아니에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가 재정 스탠스를 보니까 네. 각자 살아남아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나 미국 통해 되게 심각한 거네요.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 대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진 굉장히 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관료들 이 팀 가지고는 사실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정기국회 끝날 즈음에 아마 기재부 같은 경우 특히는 이제 어제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올해 말에 이제 총선용 어떤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 그때 정말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누가 그러면 이제 그 부총리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는 이제 그 팀을 한두 명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새로운 팀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도 좋아하지만 기재부 출신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재부도 조금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촌촌님들 들을 때 기재부 하면 이게 다 한 팀 같은데 거기도 또 주류 비주류가 있나요? 금융 라인하고 이제 비금융 라인하고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재무부 시절에 그 금융 담당하는 이제 금융정책국이 있어요. 그게 금정국이에요.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모피아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들이 독립해서 나온 게 금융위원회예요. 추경호 장관은 금정국 출신의 금융위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옛날 재무부 소속이긴 한데 원래는 이제 금융 라인이고 모피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를 지칭하는 거다. 근데 그 라인들이 저는 이제 해먹는 건 좋다고 봐요. 그것도 이상하지만은 뭐 해먹어요. 뭐 전문가로서 좀 해먹겠다. 뭐 불가피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경제 잘 모르면서 경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금통위는 또 언제 열려요? 제가 날짜는 체크는 안 했는데 뭐 그러니까 앞으로 열리게 된 금통위가 또 어떻게 이제 그러면 결정할지도 되게 예의주시 좀 해야 되겠네요. 예의주시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격차 한미 금리 격차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벌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한두 번 올렸으면은 미국 올릴 때 같이 올렸으면은 저희가 좀 여유가 있는데 그때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올리기도 어렵게 됐다. 근데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주단대 금리가 뭐 또 7%까지 또 올라갔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금리 정책이 실패한 결과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가격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나쁜 시그널을 줬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 더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뭘 판단하냐면은 뭐 올릴 수야 있겠지만 니네가 올릴 자신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못 올린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선거는 있잖아. 니네 어떻게 올릴래? 시중은 날고 한국은행 긴다 이런 거네요. 한국은행은 지금 재정당국과 춤을 추고 있다. 알겠습니다. 금통위는 10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예. 요것도 일단 좀 이 결정부터 좀 일단 좀 먼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네.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년에도 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고 오늘 정경유착 시즌 2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